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독서 토론 논술 브랜드 한우리가 준비한 온라인 라이브 강연 내가 모르는 우리 아이에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혜선입니다. 네, 지난 강연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강연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뜨거운 관심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자녀 성교육 강연에 이어서 오늘 진행할 한우리의 두 번째 온라인 라이브 강연의 주제는 우리 아이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입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4학년 기준 96.5%의 학생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은 아이들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또 우리 부모님들이 속속들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을 호소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 오늘 강연은요. 언젠간 스마트폰을 사줄 생각에 걱정이 많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들 모두에게 아주 통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범죄 SOS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계신 분입니다. 학교 폭력과 사이버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신 현직 경찰관이자 경찰 인재개발원 학교 폭력 담임 교수 서민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들 열렬한 환호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법을 담임하고 있는 서민수 교수입니다. 네, 와, 채팅창에 지금 뜨겁게 또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송석주님, 이진희님, 많은 분들이 또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교육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통해서 스마트폰 속에 숨겨진 우리 아이들의 비밀을 파헤쳐 볼 텐데요. 우리 아이들의 속마음을 좀 알아보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대인지를 아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태어난 순간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온 요즘 아이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리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심하게 다르죠. 심하게 많이 어떻게 다르죠. 다른가요? 네. 일단 디지털 네이티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손가락과 발가락에 꼼지락꼼지락 거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거실에 딱 있었을 때 360도를 둘러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다 뭐다? 디지털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디지털이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디지털이 좀 불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약간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디지털 기술력의 차이가 크다. 조금 심지어는 초격차를 이루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돌봄도 힘들고 학교 교육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아이들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쇼폼, 쇼타킹 이런 것들로 좀 대변이 된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요거 하나 첫 번째 먼저 메모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숏 확행입니다. 숏 확행. 그렇죠. 소확행 우리 예전에 아니고 숏 확행. 그렇죠. 우리 예전에 사회적으로 약간 이슈가 됐던 단어가 뭐였냐면 소확행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소소하지만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근데 지금 아이들에게는 뭐냐면 짧지만 확실한 행복. 그러니까 무조건 짧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짧고 빠르고 간편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마 우리 아이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사고라든지 행동을 한번 유심히 이렇게 보면 이건 부모님이나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요즘 아이들이 긴 이야기를 싫어하고 맞아요. 긴 시간을 버티는 걸 싫어하고 심지어는 어머님의 아버님의 잔소리도 짧아야 된다. 그다음에 네. 학교 교육은 왜 40분이나 하냐. 20분 15분으로 줄여서 나눠야 된다. 학교 교육도 지금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하는 이유,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네네.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이런 숏 확행에 대한 문화가 전반적으로 품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끈기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노력, 그다음에 활동 이런 전반적인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좀 주고 있다. 그래서 네네. 아이들을 딱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숏 확행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마냥 숏학행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무조건 짧아질 수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정치적인 거, 교육적인 거,
그다음에 보건, 질병 같은 거, 특히 저와 담당이 되어 있는 안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짧고 간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이들은 짧고 간편한 걸 원하다 보니까 길고 진부하고 느리면 패싱하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든지 부모님이 교육이나 돌봄 과정에서 아이들의 스마트폰이 많이 노출돼 있고 사용 빈도가 높아질수록 우리 아이들의 짧고 빠르고 이러한 속성들을 더 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들이 조금은 길고 조금은 진부하더라도 끈기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옆에서 조금 부추겨 줘야죠. 아. 이러한 것들이 좀 균형이 좀 맞아야 되겠죠? 네. 네. 아이들을 좀 더 많이 이해하려는 부모님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 어린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네.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은 우리 사회에 일상에 많은 혜택을 주는 사물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거부할 수도 없죠.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학교 선생님께서 왜 카톡으로 왜 메신저로 자꾸만 알림장을 주고 오. 이렇게 하느냐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불편한 세대이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디지털은 좋은 사물이라는 이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위험하고 인터넷 공간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넌 하지 마. 이건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네. 부모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이 돼야 되냐면 아이가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 다시 말하면 조력해주는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요즘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균형이 생기겠죠. 예, 무작정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안 좋은 거야, 디지털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이는 디지털에서 거부감이 생기고 그럼 나중에 일상을 살아가는데 또는 꿈을 쫓아가는 데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도 보고 부모님들이 더 많이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이어서 가볼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이 사이버 공간은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그렇죠. 일단 아이들이 궁금합니다. 사이버 공간에 딱 입장하는 순간 통쾌한 기분을 느끼죠. 왜? 네. 일단 부모님이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오. 선생님도 안 보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찰관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공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잔소리, 간섭 이런 것들이 없는 공간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이러한 무방비된 상태에서 아이의 특성에 맞는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기질들을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욕구를 빠른 순간에 충족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행동도 무리한 사고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본분을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의 역할놀이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까지도 이루어지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참 좋은 공간이긴 하지만 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저희 같은 전문가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죠. 네, 약간 위험할 걱정이 수밖에 되고요. 없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사이버 공간에 주는 파급력을 좀 부모님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위험 요소를 미리 알고 이렇게 또 당하는 것과 무방비 상태에서 모르고 당하는 건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 아이 스마트폰 사용에 확실한 예방 접종을 놓기 위해서 사이버 공간 속 위험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 SNS라는 거 많은 부모님들이 아마 그렇죠.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SNS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초등학생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틱톡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인스타그램에 많이 노출돼 있죠.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소셜 활동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독립적인 공간은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창조해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위험하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재미라든지 어떤 흥미를 끌게 만드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곽광이라든지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조금 선을 넘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대체적으로 그거는 세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사이버 공간을 사이비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사이버 공간은 감각이 없어요. 일단 제가 사회자님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네. 사회자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외모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이 있고 분위기도 그다음에 보고. 분위기도 보고 그다음에 네네. 표정도 보고 그렇죠. 이런 오감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들이 사실은 작용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아이들은 미숙한 데다가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분별력이라든지 판단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조건이 안 좋아지는 거죠. 상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불리한데 네. 아이들은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사이버 공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공간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만만한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SNS 사용에 있어서 아이들이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짚고 넘어가죠. 이것도 네. 메모 한번 할까요? 메모. 첫 번째 좋아요죠. 좋아요. 보통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 다 보고 계시는 유튜브에도 추천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네네. 예를 들면 제가 냉장고를 바꾸고 싶어서 오늘 냉장고를 하루 종일 했더니 내일 인터넷 들어갔더니 냉장고만 뜨는 거죠. 맞아요. 이건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추천 알고리즘의 대표 사례입니다. 네. 근데 SNS 상에서의 좋아요는 추천 알고리즘과 같아요. 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건전한 걸 보고 유익한 걸 보면 상관이 없을 텐데 아이들은 재미라든지 장난이라든지 이런 걸 쫓다 보면 실질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네. 이 좋아요 하나가 이 아이가 좋아하는 성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와 유사한 것들이 콘텐츠가 아이들에게 SNS상에서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좋아요에 대해서 아이에게 조금은 신중하게 좋아요를 눌러달라. 오, 네. 조금은 냉정하게 눌러달라. 이렇게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사진하고 전송, 사진 그다음에 전송이요? 이런 텍스트 이런 것들을 조금 전송을 할 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아. 특히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한 번 전달을 해버리면 회수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떤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라면 이건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왜? 완전히 해소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해소되는 과정도 어렵지만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온전하게 다 회수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참 아이들의 감수성이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아이들에게 네. 이러한 상처는 큰 상처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전송 행위는 조금 조심하자.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친구 추가죠. 친구 추가요? 예. 연령이 좀 어릴수록 SNS 상에서 친구가 많다라는 건 약간 서열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아, 네. 그래서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상관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조금 더 특이한 건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나이가 많은 성인이 친구가 많으면 또 이 친구가 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잘못된 문화이긴 한데 그러한 문화들이 아이들의 서열이라든지 아이들의 돋보이고 싶은 이런 충동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하나의 문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친구 추가를 어떻게 쉽게 누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쉽게 눌렀잖아요. 그럼 네. 이건 한 아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 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아이라고 쳐서 사회자님께 친구 추가를 했으면 친구 추가를 그냥 쉽게 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사회자님 친구, 다른 친구들과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아. 아이들은 내 친구가 돼 있으니까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 추가는 여러 집단, 아이들의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또래 집단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또래 집단의 가장 강력한 친구 추가는 아주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래서 친구 추가는 반드시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좋아요, 친구 추가, 그다음에 전송. 전송행위. 요거는 세 조금 가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네, 저도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부모님들의 걱정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폭력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는 이 오프라인에서의 학교 폭력도 심각하지만 온라인 학교 폭력이 정말 교묘하게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죠. 들었거든요. 온라인상에서의 학교 폭력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나요? 네, 일단 오늘부터는 제가 부모님들께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수치라든지 연구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이나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지표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냥 작년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1.1%라는데 이게 뭐지? 근데 올해는 1.7%로 늘어났다라는데 이게 얼마만큼 늘어난 건지 그냥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패싱할 게 아니라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교육부는 항상 해마다 이런 실태 조사를 하면 반드시 자료를 배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유형이 나눠지고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네네. 최근에 사이버 폭력이 학교 폭력의 주류가 된 건 2015년도부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표상으로는 언어 폭력이 제일 심하다. 네.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이 제일 심하다.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이나 신체 폭력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이버 폭력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들에게 8, 90%는 다 사이버 폭력으로 지금 노출돼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보니까 뭐 단톡방에서 그냥 본인의 언어 표현을 그냥 습관대로 했다가 무심결에 이렇게 또 그렇죠. 강조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이들의 특성은 음. 사회 현상과 결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이슈가 되거나 어떤 문화가 생기면 아이들의 문화와 연결되죠. 근데 이게 좋은 것만 연결되면 상관이 없겠는데 네. 희한하게 아이들은 나쁜 것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해요. 맞아요. 그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과 관련된 학교 폭력입니다. 네. 2010년도에 카카오톡 메신저가 등장했을 때 우리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간편하고 맞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있는가. 그래서 이 카카오톡은 우리 일상에 많은 혜택을 준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학교 폭력에서 아이들이 다르게 사용하다라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아이를 갖다가 요거 한번 문제 한번 내고 갈까요? 우리 부모님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한번 저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네. 돌발로 한번 볼까요? 카카오톡 유형의 학교 폭력, 그러니까 카카오톡 학교 폭력의 유형 중에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게 한 3개 있거든요. 세 그러면 방폭이라는 게 있어요. 방폭. 네, 방폭. 방폭. 이 방폭은 무슨 뜻인지 우리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요? 이 댓글창에서. 방폭 뜻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한번 올려주시고.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카톡 감옥. 카톡 감옥. 예. 들어본 것 같아요. 카톡 감옥은 뭔지 이것도 네. 한번 좀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공유해 보는 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어떨까요?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카톡 유령. 카톡 유령이요? 예, 요것도 한번 오, 봐주시죠. 네. 떼카라고도 있는데 떼카라는 건 이제 때를 지어서 카카오톡에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떼카.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네네. 카톡 유령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굳이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댓글창에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같이 공유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교수님. 그렇죠. 네. 카톡 감옥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초대받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괴롭히고 싶기 때문에 집단 아이들이 한 아이를 네. 지정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카톡방에 데리고 단체방에 오는 건가요? 그렇죠. 초대를 하는 거죠. 네. 원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럼 나가면 또 초대하는 거죠. 나가면 또 초대하는 거죠. 이건 뭘까요? 오프라인상에서 이건 납치아와 같아요. 그러네요. 이건 그냥 강제로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골목길에 세워놓는 거랑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의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둔감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프라인상에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사이버 공간은 뭔가 모르게 대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익명인데다가 뭔가 모르게 자신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시도까지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방폭. 방폭은 말 그대로 방을 폭파한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아이를 초대했는데 초대한 친구들이 단체로 그냥 순식간에 확 사라지는 거죠. 초대를 해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부모님들은 이거를 딱 느끼면 그게 뭐 별거 대단한 거야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적 실험에서 고립이라는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걸 겪었을 때 아이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을 당한 것보다 2~3배에 가까운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외된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배제된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는 철저하게 또래 집단을 원해요. 네. 또래 집단이 없는 아이들은 없어요. 대부분은 또래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또래 집단에서 배제되는 느낌은 이거는 아이에게 상당히 가혹한 거죠. 네. 그다음에 카톡 유령 같은 경우는 아이가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자꾸 이 아이의 이야기를 잘라버리는 거죠. 무시해버리고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심하게 말하면 도발을 하고 네.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건 묘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배제인지 아닌지, 배제인 것 같은데 안 같은데, 놀리는 것 같은데 안 같은데, 네네. 뭔가 공격인 것 같은데 안 같은데 참 미묘하고 참 애매한
어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댓글창을 보지는 않지만 가상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는데 네. 굳이 좀 따지면 중학생들까지는 아직까지도 이게 남아 있습니다. 예, 2014년도, 15년도에 이게 카카오톡 학교 폭력이 갑자기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이게 번지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예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우리 아이들에게 카카오톡을 좀 많이 하고 이게 일상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좀 주의할 점을 좀 부모님들께서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좀 너무 어려운 말이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부모님 욕이라든지 네.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선 넘었다. 오. 그렇죠. 선을 넘지 않는 선이 참 중요해요. 아이들은요. 네. 아이들은 욕설이 어디가 욕설이고 어디가 욕설이 아닌지 요 부분이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언어 일상에서 가끔씩은 비속어가 나오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네. 부모나 학교 교사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까지는 제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서는 안 될 말. 다시 말하면 가족을 거론한다든지 네. 어머님을 거론하는 건 이건 사실은 아주 심한 폭력 중에 하나죠. 예. 그다음에 그런 특히 부분?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친구가 나가려고 하는데 뭐 강제로 붙잡아 가지고 또 놀린다든지. 아.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카카오톡 상에서의 어떤 그런 약간 그 문제 행동. 다시 말하면 잘못된 표현 이런 것들은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기 싫지만 부모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말하는 뭐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이러한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샘플이 바로 카카오톡에서 일어나는 이런 잘못된 언어 표현. 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방조를 했다가 네, 또 이렇게 그렇죠. 좀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왜 우리 아이가 방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보니까 생각 없이 그냥 크크크만 쳤는데도. 그렇죠. 예, 최근에 법원 판례를 보면 네. 지금 보셨던 어떤 그런 화면에서 다른 친구들이 한 친구에게 저격을 하고 공격을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공격을 하면 같이 이 또래 집단에 있는 아이는 스탠스가 되게 애매해요. 이거를 찬성을 하자니 동조를 하자니 약간 마음에 걸리고. 그렇죠. 왜냐면은 본인이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배운 게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또래 집단에서의 존재가 되게 소외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은 또래 집단 내에서 자기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약간 그렇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크크크를 한다든지 눈 웃는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형 두 개를 해서 응응 한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최근에 판례에서 이러한 키읔 응응 그다음에 눈웃음 표시 이모티콘도 학교 폭력에 동조를 했다라고 판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이에게 참 쉽게 설명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짜고짜 아이에게 붙잡고 이제부터 나쁜 친구가 이런 나쁜 말을 하면 너는 빠져나와. 요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요. 아이한테. 맞아요. 이건 집단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떠한 스탠스를 가지게 될지는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고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만약에 할까? 이렇게 물어도 보고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키읔 이런 것도 저번에 아빠가 엄마가 뉴스를 찾아보고 최근에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그것도 학교 폭력으로 또 처벌되더라. 이렇게 같이 토론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참 안전하죠. 안전하지만 아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학교 폭력 이렇게 또 무심코 동조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이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있죠. 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유튜브.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이용 중에 마주칠 수 있는 위험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그렇죠.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유튜브만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런 유튜브 교육적인 보면 엄마 유튜브. 아빠가 딱 네. 그 스티커라도 좀 주고 쿠폰도 좀 주면서 맞아요. 아이에게 약간 경쟁심도 좀 불러일으키고 좋은 걸 좀 유도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 네.
아이들은 일단 콘텐츠를 보는 데서 가장 큰 기준은 재미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네. 유튜브는 지난 연구 통계에서 10명 중에 10명의 아이들이 유튜브를 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영상 플랫폼은 유튜브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모든 SNS가 다 동영상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주의할 점은 단지 유튜브만 볼 게 아니고 소셜 미디어까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모님의 수준 중에 하나가 네. 이제는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알고리즘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부모님들께서 그게 예전에는 전문가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네. 스마트폰 안에서 단순하게 카톡만 하고 인강만 듣고 뉴스만 보는 단계를 지나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메타버스에 들어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딩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부모가 스마트폰 안에 이런 디지털 구조,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근데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뭐냐면 많은 전문가들, 특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구글에서 근무했던 이런 윤리적으로 담당관이었던 이런 임원급의 많은 전문가들이 네. 많은 부모님들과 교육자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지금 아이들이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단순하게 손바닥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손바닥만 안에 들어가지만 실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면 아이의 뒤에는 슈퍼컴퓨터하고 마주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너무 다시 말하면 심각해요. 아이들이 공격적인 콘텐츠,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 이건 알고리즘의 문제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예로 우리 아이가 유튜브에서 좋은 것만 보면 참 좋겠죠. 근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네네. 우연찮게 자극적인 걸 하나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리즘 그다음부터는 못 뜨죠. 계속해서 공격적인 콘텐츠가 네. 아이들에게 노출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냉장고만 생각했지 폭력적인 콘텐츠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폭력적인 콘텐츠를 계속해서 섭취를 하게 되면 아이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필터 버블이라고 하죠. 아이는 버블에 갇혀서 아이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아이는 아웃사이드가 되는 거예요. 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 사이에 무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웃사이드의 일부 소수자의 무리에 들어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면 에코 챔버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폭력적이고 무심한 그냥 사소하게 섭취하고 사소하게 소비하는 이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콘텐츠 하나가 이 하나 때문에 아이의 순수한 아이의 학습력과 많은 좋은 면을 다 무너뜨리는 웹도덕 형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SNS 플랫폼을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제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유튜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만큼 정말 이런 위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것도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 네. 사이버레카라는 유튜브 콘텐츠가 있어요. 네. 이 사이버레카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막 이게 뭐 쟁점이 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슈를 퍼뜨리는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 있죠. 네. 예전에 우리 그 추악한 성범죄자가 출소했을 때 많은 유튜버들이 우통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면서 아이들에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콘텐츠를 막 자극시켰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사이버레카인데 네. 아이들은 사이버레카에 지금 많이 좋아하고 있다. 어, 이 사이버레카에 지금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극적인 것을 보진 않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부모님들이 일단 인식부터 하자. 그러니까 좀 올바른 대처 방안을 부모님들이 생활 속에서 세우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스마트폰 속 위험 요소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사이버 성범죄입니다. 현직 경찰관이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좀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할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렇죠. 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는 숱하게 지난 몇 년간 디지털 성착취다 이런 불편한 언어를 되게 많이 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일은 아니다라는 약간의 애써 외면하는. 그렇죠. 안심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외면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 부모는 이 정도까지 알아야 되는가?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학부모 강연을 가면 이런 불편하고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좀 제외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강의 자체만으로도 부모님께서 좀 힘들어하고 아, 불편해하시기 그럴 때문에.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부모님들께서 이걸 수용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제는 너무 많은 사회가 너무 많이
격변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정도는 부모님들께서 좀 수용을 하고 조금 담담하지는 못할지라도 좀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 사이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딱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네. 남자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건 몸캠입니다. 몸캠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의 몸에 대한 부분을 노출시켜서 이걸 협박으로 만드는 거죠. 아. 그다음에 여학생의 경우는 이제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아이를 길들여 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아이를 조종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 조종이 이제 성적인 행위에 들어가겠죠. 음. 다시 말하면 사이버 성범죄는 네. 철저하게 아이를 기만해요.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속여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말을 듣고 내 행동을 따라오도록 만들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작정하고 덤비면 아이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갑자기 얼굴도 안 봤는데 이쁘다라고 표현한다든지, 아, 아이에게. 갑자기 기프트콘을 보내면서 선물을 준다든지, 이 호의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가정의 환경이라든지 또래 환경에 따라서 내구성이 다 다르고 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외로움을 타거나 아니면 조금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원하거나 네. 자기의 어떤 욕구라든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데 이러한 걸 갖다가 기만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노출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노출되기 쉽다라는 연구 통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아이가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선물을 하지? 나를 언제 봤다고 이런 이쁘다고 이렇게 나를 막 칭찬을 해주지? 이렇게 비판적 사고를 좀 가져주면 좋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부모님이 교육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낯선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또 쇼닥형에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짧고 빠르고 간편하다고 좋아했잖아요. 네네. 아이들이 랜덤 채팅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 랜덤 채팅 안에서 사실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성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이들은 들어가지 말라 해도 들어가요. 예전에 에스커 뭐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아이의 욕구를 자꾸만 이렇게 실현시키고 싶은 공간에 딱 나와 있는데 이걸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아이는 참 약간 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이를 잘못을 하면 안 되고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터무니없이 과하게 자기 편을 들어주거나 호의를 베풀거나 했을 때 결국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요구사항이 나온다라는 거죠. 사진을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네. 때로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때로는 심지어는 만나자고 한다든지 아. 이랬을 때에 요 구간만이라도 정확하게 아이에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낯선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안 되는 거죠. 오프라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이에게 말을 걸면 대화할 아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니까요. 없어요. 근데 사이버 공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성범죄가 발생을 하잖아요. 네. 하면 생각보다 많이 신고를 안 해요. 오. 특히 부모님한테 이야기도 잘 안 해요. 아이들이요. 그렇죠. 네네. 왜 안 할까요? 야단 맞을까봐. 그렇죠. 많은 아이들이 야단 맞을까봐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이걸 신고하게 되면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못 사게 할 거예요. 아. SNS 활동 이제 중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비난을 받는 그런 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생각보다 신고를 많이 안 해요. 근데 네. 우리가 알지만 아이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최소한 우리 부모는 아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엄마 아빠는 네 탓을 하지 않는다. 네네. 엄마 아빠를 믿고 해달라. 문제 해결부터 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하죠.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아이의 일상을 빨리 회복시키는 아이를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이의 마음을 먼저 그렇죠. 보듬어주고. 사이버 성범죄는 아주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네.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좀 조심하자.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사이버 공간 속 위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이 사이버 공간의 위험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뭐 아까 조금 전에 질문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네. 사실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아이들에게 가장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콘텐츠인 게 첫 번째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페이커예요.
가짜 뉴스. 가짜. 쉽게 말하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 안에서. 네. 그러면 일반 어른들도 부모님들도 좀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튜브라든지 어떤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좀 헷갈리지 않나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몇 배로 더 많이 다가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무분별한 정보들이 서로 퍼지고 이러한 것들이 또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네네. 예, 인식을 해버리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저 같은 경찰관 입장에서는 아이와 도대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자체가 막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네. 가짜 정보를 일으키는 이런 콘텐츠도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네. 들고,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명 인간이요. 예, 다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아. 왜? 일단 물리적으로 모습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 들고 또 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모욕 같은 어떤 그런 언어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댓글에 그냥 악플을 달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버 공간만큼 기록이 잘 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처럼 이렇게 사회자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오히려 네. 이게 더 기록이 안 돼요. 그렇죠. 왜? 녹음을 못 하죠. CCTV가 없으면 이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말 실수를 해도 죄송합니다라고 바로 번복을 할 수 있고 다시 기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이버 공간은 한번 딱 기록이 딱 돼버리면 네. 지워지지가 않죠. 삭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전문 용어 들어보셨죠? 뭐 사회 용어가 됐습니다. 하도 요즘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디지털 포렌식,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을 3년 전 거를 디지털 포렌식을 해도 그때 카톡 나눴던 거, 사진 전송했던 거 기록이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네. 불로 태워도 물에 빠뜨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아이에게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당연하겠죠, 뭐 예, 말의 태도겠죠. 말의 태도. 말의 태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안에서 네. 모르는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이 대화법을 지금까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좀 됐죠.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디지털 권리, 안전이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 사회에 등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와 관련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막 나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말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내 말과 콘텐츠 이런 것들을 올렸을 때 네. 혹시라도 이걸 보는 상대방이 상처가 되진 않을지 아. 여기에 대한 태도를 좀 갖게 해달라.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 첫 번째, 가지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낯선 사람하고는 채팅하지 않는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낯선 네. 사람과 절대 채팅하지 않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는 사람이어도 내 네. 개인 정보하고 사진, 영상 이거 전송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면 되지 뭘 굳이 전송해 달라고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전송하고 나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회수가 안 됩니다. 네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든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는 이런 만약에 콘텐츠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피해, 폭력과 관련된 피해가 아이들이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회수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으로 말의 태도. 아이가 올리는 글과 사진, 영상 이런 콘텐츠들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 네. 한 번쯤 자기 검열을 한번 해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위해서 아이와 함께 세 가지를 꼭 네, 약속을 요거 메모 한번 해주시면 하시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꼭 상기시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속의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가장 먼저 우리 아이가 좀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많은 부모님들이 바라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어렵죠. 학부모님들의 역할. 네. 일단 제가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요즘 아이들에게 디지털 스마트폰과 관련된 교육이 너무 어렵다. 오. 많은 부모님들이 훈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 관련된 교육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말을 네. 잘 안 듣는다. 다 이유가 있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영어와 역사, 수학, 국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수업을 듣죠. 이건 교육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왜?
아이들은 선생님을 인정하는 거죠. 네. 나보다는 수학을 더 잘 알고 영어를 더 잘 아니까 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지라고 교육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네. 훈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잘못한 걸 지적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라고 청소를 하라고 말하는 건 아이가 부모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왜? 나보다 더 많이 살았고 삶의 지식이 많다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훈육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 디지털에 대해서 너무 위험하니까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나빠지고 안 좋아지니까 조금 줄여 시간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안 듣는다라는 거죠. 왜 안 듣느냐면 교육관계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아는데 그렇죠. 엄마보다 선생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은 알약을 원하죠. 알약 하나 먹고 빨리 모든 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아이들의 문제가 점점 더 알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문제는 부모님의 디지털 역량이 일단 갖춰져야 됩니다. 아이만 코딩 교육을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아이만 디지털 교육을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이제부터 부모님들이 디지털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1년만 하시면 됩니다. 1년만 하시면 우리 아이의 10년이 안전해집니다. 오. 일단 내가 알아야 네. 아이를 갖다가 교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부모님께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오. 아시나요? 네. 우리 학부모님들 이게 문제입니다. 대부분 우리 잘 아이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오프라인상에서 무슨 잘못을 하면 부모는 그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가 되고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마트폰의 가장 큰 위험은 부모가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어플 기록장 만드시자고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서 무슨 앱이 있는지 이제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엄마가 허락하는 어플을 깔고 만약에 아이가 새로운 어플을 깔겠다고 하면 이거는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기록장에 기록을 해서 이제는 한 가정마다 이 앱 기록장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앱 기록장. 최소한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안에서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네네. 텔레비전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공개적인 거실에 있기 때문에 아이가 뭘 보는지 부모가 발견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스마트폰 공간은 아이들이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면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면 왜 들어왔냐고 짜증을 내죠. 이거는 시작부터 달랐다라는 겁니다. 네. 이건 원칙과 표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부터는 유튜브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와 그다음에 아이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 앱 이러한 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같이 공유하자는 겁니다. 대신에 이러한 것들을 부모님이 시시각각 아이가 뭘 깔고 있는지를 갖다가 테스팅을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 스마트폰 클린데이. 다시 말하면 청소하는 날. 네. 그러면 다 청소를 해서 불필요한 디지털 지우고 콘텐츠 지우고 사진 같은 것도 지우고 왜 배터리라든지 용량이 많이 올라가니까 데이터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데이터 청소를 한번 쫙 하면서 자연스럽게 보는 겁니다. 대신에 부모님도 공개하셔야죠. 아이도 공개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금고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온 가족이 밤 10시만 되면 스마트폰을 금고에 넣어놓고 잠가버립니다. 그 이거는 정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은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제가 아니 더 힘들 것 회사에서 같은데요. 전화오고 사장님한테 전화오고 네. 하는데 어떡하나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실드를 치고 아빠가 살짝 꺼내서 안방에 가서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서서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왜? 네. 어차피 그래도 아이는 알아요. 하지만 아이는 우리 아빠 애쓴다. 우리 엄마 애쓴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아이는 부모님의 말보다는 부모님의 행동에서 훈육이 됩니다. 네. 이 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스마트폰 바구니 정도는 어떨까요? 우리 가족 바구니. 그래서 알람도 켜놓습니다. 왜? 까똑 까똑 이런 소리가 들리면 하고 싶죠. 예, 하지만 이걸 이겨내야죠. 참는 방법. 예, 그래서 스마트폰 금고에 스마트폰을 넣을 때도 알람을 켜놓고 넣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예,
요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쉽지 않죠. 쉽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께서 불편하시기도 할 겁니다. 네. 하지만 감히 제가 말씀드리건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1년만 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의 10년이 안전해집니다. 네. 1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플 기록장이나 뭐 휴대폰 바구니, 스마트폰 바구니 이런 거는 지금 저도 이제 당장 집에 가서 바로 실천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뭐 규제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책임감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어머니.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런 거는 네. 아이랑 반드시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강의 들었으니까 어차피 오늘 강의 듣고 나면 부모님 스탠스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이들 딱 압니다. 아 오늘 엄마 아빠 강의 들었다. 요거 딱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저하게 아이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 현상과 결합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이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건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아이의 태도라든지 아이의 행동에 있어서 좋은 방향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집단에 들어가거나 나중에 졸업을 했을 때 회사를 들어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협의가 돼야 되고 동의를 구해야 되고 아이가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볼 텐데 사이버 범죄가 사실 눈에 보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쵸. 부모님들이 그 징후를 알아채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가 사이버 범죄에 노출됐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 피해 징후를 미리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사이버 범죄라는 건 사이버 폭력과 범죄를 같이 합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 학교 폭력이 또 포함되겠죠.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 뭐 사이버 도박이라든지 사이버 성범죄라든지 사이버 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도 포함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메모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집착입니다. 집착? 뭐냐면 아이가 사이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뭐에 민감하겠습니까? 스마트폰에 민감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다, 만약에 범죄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당장 어디에 시선이 많이 가겠습니까? 스마트폰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만약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건드려도 아이가 민감 반응을 일으킵니다. 동생이 만약에 이걸 만지면 괜히 짜증을 내죠. 이러한 집착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네. 조금 더 심해지면 이게 2단계에서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스마트폰을 꺼버립니다. 이걸 무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일상적이지 않은 거죠.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으면 스마트폰으로 친구들끼리 카톡을 하던 아이가 왜 갑자기 스마트폰을 안 다루고 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책을 보고 있다든지 책은 좀 그렇고요. 책을 보면 좋겠는데. 책은 공부하는 거니까. 예, 갑자기 엄마한테 스마트폰을 집착해가지고 엄마 도와줄 거 없어요. 엄마한테 애교 부리고 쉽게 말하면 애착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건 일종의 무시하는 행위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두드러진 게 씀씀이가 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폭력이나 사이버 범죄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용돈을 올려달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다음에 오. 아이의 씀씀이가 갑자기 좀 커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다시 말하면 집착, 무시, 그다음에 돈, 금전, 이런 용돈 요 부분 세 가지만 조금 유심 있게 보시면 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민감 반응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세요. 부모님은 작은 패턴이 바뀌어도 부모님은 그렇죠. 금방 아시죠. 예, 그래서 근데 단순하게 그냥 이게 패턴을 보려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집착, 무시, 그다음에 용돈 요 세 가지 정도만 조금 구분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아이의 사소한 변화에 좀 집중을 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는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아이들과의 대화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냐면은 이런 관찰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만약에 발견할 수 없다, 네. 좀 어렵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아이와의 대화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아이와 대화가 요즘 많이 쉽지 않다고 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아이들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폰 포비아라고 하거든요.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인문 소양을 들을 때 뭐였냐면 경청이 제일 먼저 우선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엔 경청이 우선이 아니라 표현이 우선이에요. 아. 뭐냐면 뭐 말을 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말을 안, 그러니까 점점 더 아이들이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건 있어요.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제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면 아이가 말을 아이가 안 해요. 말을 안 해요라고 이야기를 네. 하죠.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내구성이 좀 약하죠. 네. 유리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뭔가를 도움을 요구하거나 뭔가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요구하거나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도 네.
아버님, 어머님 대화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죠. 어. 그러니까 자꾸 틈새를 노려요. 이것도 약간 디지털 방법이거든요. 카톡 하듯이 톡톡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쁠 때 옆에 와가지고 엄마 뭐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 아빠 뭐해? 뻔히 뭐 책 읽고 음악 듣고 알고 아니면 또 있는데 요리하고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물어보죠. 특히 초등학생들 많이 해요. 예, 그러면 엄마 뭐해? 아빠 뭐해? 그러면 아빠 지금 요리하잖아. 엄마 요리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러면 애는 그래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걸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뭐해? 아이가 아빠가 퇴근하고 피곤해 있는데 아빠 피곤해요라고 물어보는 거 이게 질문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냐면 사실은 엄마 아빠 최근에 내가 안 좋은 일이 좀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안 될까요?라는 이 긴 문장이 신호를 뿌려져 보내는군요. 그렇죠.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이거는 방송을 진짜- 듣고 계시면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걸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좀 슬픈 거죠. 왜냐하면 아이는 상심을 겪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아이가 푸시 시그널을 보냈는데 부모의 반응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이는 그다음부터 말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더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갑자기 잘 말을 안 해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아이도 갑자기 행동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아이의 행동은 먼지 같아요. 조금씩 쌓여가지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부모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잔한 먼지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 점점 더 행동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난다? 보통 중학교 때 조금 늦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러한 부분 아이의 시그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걸 요즘에 최근에 트렌드에서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리 대화법이라고 해요. 오. 디지털 끝에 ly 붙여서 디지털스럽게 대화하자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들어 우리 이 방송을 봤으니까 네네. 아이가 갑자기 엄마 뭐해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고 이제 앉아봐 하면 안 되겠죠. 네. 저는 지금도 와이프가 네. 앉아봐 하면 겁이 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진지한 걸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대화를 그러면은 이끌어내요. 그냥 요리하고 있거나 책 보고 있거나 그러면 아닌데 괜찮은데 딸 뭐지? 할 말 있어? 그냥 툭 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아이는 스낵 같은 음. 팝콘 같은 대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좀 잔잔하게 많아지는 걸 좋아하죠. 한 번에 긴 걸 좋아하는 세대는 아니라는 것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아쉽네요. 한 2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정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사이버 범죄 피해자가 됐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제가 꼭 많은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부모님의 딜레마죠. 왜 그러냐면 머리는 인정을 하는데 가슴이 인정을 안 해요. 뭐냐면 아이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밀고 땡기고 하다 보면 타박상도 있고 코피가 나기도 해요. 근데 정작 내 아이가 이런 일을 겪으면 갑자기 발끈하죠. 지금까지 배웠던 소양, 교육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일단 내 아이가 중요해요. 근데 제가 해법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다짜고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범죄도 폭력에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철저하게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안전하지만 아이는 혼자가 될 겁니다. 아이는 무조건 혼자가 될 겁니다. 이건 우리 품을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도 아이는 혼자가 될 겁니다. 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평생 결혼하고 할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큰 어른이 됐을 때까지 그거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아이들은 갈등과 불일치를 경험하는 특수한 세대입니다. 이걸 성장하는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이가 내구성이 많아지고 아이가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가고 아이가 끈기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가 갈등이나 불일치를 경험을 하면서 통해 가지고 자기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안전한 혼자 여기에 대한 딜레마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일어난 작은 문제
충분히 교육하고 화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이가 해결해 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 이거는 제가 지난 10년 넘게 네. 초등학생이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아이들까지 이 많은 과정에 임상 심리를 보면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내구성이 강해지는 건 스스로의 자기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가장 중요한 건 학교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오늘부터는 어찌됐건 내 자식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처벌하려고 하고 아. 자꾸 학교 폭력 신고해서 징계를 받으려고 하고 뭔가 이게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본 마음을. 네. 근데 이런 거 있죠. 이야기해 들어줄게. 근데 이미 엄마 아빠는 화나 있어요. 아, 아이는 솔직하게 보는 아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아이는 철저하게 자기는 자기 또래를 알아요. 그리고 제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참 중요하고 일단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문제를 끌어안아 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조력자의 역할이지. 네. 부모가 학교를 쳐들어가서 부모가 경찰서로 가서 물론 하셔도 돼요. 그건 부모님들 선택이니까. 어차피 자녀 교육과 훈육은 한 개인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명쾌한 답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피해를 입었으면 일단 그 피해의 온전한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의 상처를 입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고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그 아이와의 관계는 어떤 건지, 네. 이게 계획적인 건지 우발적인 건지, 그렇죠. 그리고 화해할 마음은 있는지, 이러한 아이의 의견들을 존중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좀 살피는 게 가장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저 오늘 이렇게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스마트폰 속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전해주신 서민수 교수님 오늘 너무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거는 많은 부모님께 오늘 못 오신 부모님께 꼭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전달돼야 됩니다.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그렇죠. 아주 유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TV에서 자전거는 아이들의 건전한 아이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집에 들어가면 자전거는 아이의 선택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아이에게 타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는데 현혹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전거는 아이의 선택권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떤가요? 스마트폰은 지금 일상용품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이 돼야 되고 사용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네. 스마트폰은 자꾸만 아이를 못 살게 굽니다. 공부 좀 하려고 하고 숙제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친구들이 있는데 빨리 와! 자꾸 꼬시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아이의 선택권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게 선택권이 없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독이라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잘 쓸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네, 네. 끝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 가지고 왔던 자녀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셨는지요? 한우리가 준비한 우리 아이 제대로 알기 프로젝트 내가 모르는 우리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은요, 우리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 보다 넓은 세상을 마주하고 또 진짜 읽기를 통해서 깊은 이해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브랜드입니다.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깊게 이해해보고자 시간을 마련했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